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 과연 한 장 한 장의 벽돌로 지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한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희생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한국에서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원을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며느리가 그의 면전에서 차갑게 내뱉은 어머니는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토록 무정한 대우에 그는 울지도 원망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어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집을 떠나 그 부부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받은 무정한 배신에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첫 번째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67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자식만 잘 키워내면 이 생에 더는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희생은 내어준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좀 싸늘했습니다. 식탁에는 아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닭곰탕을 한솥 끓여 놓았죠.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는 손주에게 밖에서 시킨 스파게티만 먹이더군요. 국물이 너무 기름져서 아이에게 좋지 않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국그릇을 제 쪽으로 슬쩍 옮겨 놓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부부가 나누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주를 아주 비싼 영재학원에 등록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더 찾아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갑자기 지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말은 부엌문을 넘어 제 귀에 선명하게 날아와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계약금만 보태주신 거지 집주인이 아니잖아. 무슨 참견이셔? 집주인이라는 두 글자가 가느다란 바늘처럼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수세미 거품이 손에 가득했지만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은 뒤 천천히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지은이는 딴청을 부리며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 손뭉치가 걸린 듯 한 글자도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저 그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보기 흉한 웃음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엄마 피곤해서 먼저 방에 들어가 쉴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제 방까지 이어지는 그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은 크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죠. 창문은 뒷골목을 향해 있어 햇볕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사 올 때 제가 나이가 많아 빛을 싫어할 거라며 이 방이 딱 좋겠다고 하더군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이 침대 밑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천천히 그것을 끌어냈습니다. 가방 바퀴가 나무 바닥 위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제 심장이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챙길 만한 것도 없었죠. 자주 입는 옷 몇 벌을 접어 가방에 넣고 침대 머리맡에 있던 남편과 젊었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참 바보같이 웃고 있었죠. 짐을 다 챙기고 가방을 끌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지은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키가 크고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 팔을 잡은 그의 손은 그저 가볍게 얹혀 있을 뿐 언제라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혼자 좀 있게 해다오. 제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지은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을 때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 문은 제가 직접 고른 색이었습니다. 이 집은 바닥 타일부터 벽지까지 모두 제가 보고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집 열쇠를 받던 날, 민준이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야. 그의 집. 이곳은 처음부터 제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제 자신을 문 밖에 가둬버린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창백하며 눈빛은 텅 빈 한 늙은 여인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걸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니 서울 강남의 밤은 불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켜진 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저렴한 여관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들어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방은 아주 작았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구석에 세워두고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다른 풍경 없이 맞은편 건물의 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셀 때까지 계속 앉아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제 퇴직금 3억 원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40년간 일하며 한 올 한 올의 실과 한 치 한 치의 옷감으로 바꾼 돈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저와 손주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3대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제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정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산 것은 그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날이 밝고 도시가 깨어났습니다. 아래층에서 오토바이 소리와 노점상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 어두컴컴한 작은 방으로 새벽의 햇살이 마침내 비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결정이 너무 충동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것.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 선이에요.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서요. 전화를 끊자 여관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의 잿빛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젊은 아가씨에서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는 반평생을 들었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그날 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방직기계의 전원을 마지막으로 끄자 공장 전체가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근하신년이라고 새겨진 금일봉을 선물로 주었죠. 그 묵직한 봉투를 들고 사실 마음은 기뻤습니다. 며칠 뒤 은행 계좌에 찍힌 돈을 보고는 더욱 기뻤습니다. 3억 원. 통장에 찍힌 긴 숫자 0들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죠. 평생 그렇게 큰 돈은 처음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준 제 퇴직금이자 40년이 넘는 청춘을 바늘과 실로 바꾼 대가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고생도 했고 눈물도 흘렸지만 포기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일도 안정적이니 저도 마침내 은퇴를 한 것이었죠. 통장을 들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안정적인 연금보험에 넣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가끔 오랜 친구들과 온천에 가거나 시골에 놀러 가는 데 써야겠다고요. 그런 삶도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지은이가 손주를 데리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구로구의 작은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지은이는 예쁘게 포장된 홍삼 세트를 들고 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직 축하드려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이와 눈을 맞춘 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생각이 있는데 한번 상의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어렵게 말을 꺼내니? 엄마, 지금 저희 사는 집이 좀 좁잖아요. 애도 점점 크고 자기 공간이 필요하고요. 엄마 혼자밖에 사시는 것도 저희는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까 해요. 3대가 함께 사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부모가 노년의 자식과 함께 살며 매일 손주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기는 한데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니? 지은이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강남에 봐둔 집이 있는데 환경도 학군도 정말 좋아요. 저희 수중에 있는 돈의 대출도 좀 받으면 되는데 그게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거기까지 말하고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찌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를 보았고 토실토실 귀여운 손주를 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살며 매일 저녁 식탁에서 시끌벅적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저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퇴직금이 좀 있단다. 너희가 괜찮다면 가져다 쓰렴. 민준이와 지은이의 얼굴에 제가 기대했던 기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이제 이 집이 엄마 집이고 엄마가 이 집의 안주인이세요. 안주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비꼬는 말이었는지요. 그 후 며칠 동안 부부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와 함께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고 인테리어를 구경했죠. 어떤 색의 바닥이 좋은지, 어떤 스타일의 주방 가구가 마음에 드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새 집의 주인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퇴직금 3억 원을 한 번에 매도인 측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재차 저에게 상대방을 아는 사이인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거든요. 그 직원은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빽빽한 글씨들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글씨가 너무 많아서 엄마는 잘 모르겠다.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은행 관련 서류들이에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라 원래 이렇게 복잡해요. 그날 마침 지은이의 동생인 지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에 꿀이라도 바른 듯 저를 볼 때마다 이모님, 이모님 하며 싹싹하게 굴었죠. 지아가 다가와 펜을 들고는 친절하게 어느 한 페이지를 펼쳐 몇 군데를 가리켰습니다. 이모님, 여기랑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형부랑 언니가 바빠서요. 제가 봤는데 그냥 기본적인 위임장 같은 거라 문제없어요. 저는 그 젊고 진실해 보이는 얼굴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고 생각했죠. 펜을 들어 그 아이가 가리키는 곳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박선희, 박선희, 박선희. 제가 서명한 것은 단지 제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의 의지처였고 자식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홀로 이 차가운 여관방에 앉아 그 장면을 돌이켜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이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이 엄마 집이고 엄마가 이 집의 안주인이세요. 그 목소리는 한때 너무나 따뜻했지만 지금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것 같습니다. 여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은 후 간단히 씻고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 통장에 과연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아들에게 송금했던 우리은행 지점으로 갔습니다. 은행 안은 에어컨이 3개 틀어져 있었고 사람은 많지 않아 조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에서 나는 띵동 소리만 간간히 울렸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각자의 갈 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저만이 물 위에 뜬 나무십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딱딱한 말투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강남지점 김 과장입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행 과장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김 과장님, 무슨 일이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2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아드님 김민준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구의 그 아파트 건에 대해서. 그가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파트요? 아파트가 왜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작은 돌멩이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김민준 씨께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저희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출금이 석 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절차에 따라 저희 은행에서는 법원 경매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 경매? 그게 무슨 뜻이지?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이 윙 하고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준이가 왜 대출을 받아요?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했는데 김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 부분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규정에 따라 처리할 뿐입니다. 그는 이어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이렇게 전화드린 주된 이유는 당초 이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이 여사님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 이렇게 여사님의 중대한 투자 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저희는 관련 위험 상황을 고지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고지. 이게 바로 그 뜻밖의 충격이라는 것일까요? 이 놀라움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벽을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서명했던 서류들은 그냥 위임장이라고 했는데요. 김 과장은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무언가 자료를 뒤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당시 서명하신 서류를 확인해 보니 위임장 외에 한 가지 조항이 포함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본 부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경우 본인의 출자 지분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포기. 그제야 법무사 사무실에서 봤던 지아의 그 싹싹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그곳을 가리키며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모님, 그냥 기본적인 위임장 같은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그랬군요. 그건 위임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노예 계약서였던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과장이 계속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3억 원, 제 평생 모은 돈. 저는 아들에게 가정을 선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가정을 저 자신과 함께 호랑이 굴로 밀어 넣은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은행의 그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오갔고 은행의 호출 번호는 계속해서 울렸지만 그 중에 제 번호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은행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의 침묵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의 양보가 평온한 노년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들의 탐욕을 부추겼고 저의 양보는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뻔한 이 사기극을 낳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느 순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자신이 가장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알려주시겠어요? 이 길 위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게 남은 이야기를 마저 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 은행을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발걸음도 휘청거렸습니다. 서울 거리의 붐비는 차들은 제 눈에 그저 흐릿한 빛의 잔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걷다가 저도 모르게 동작구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제 인생처럼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침내 버스는 한 주민센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가끔 오랜 친구들과 함께 건강체조를 하러 오던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제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를 찾아 앉아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밖에서는요,
이 나이에 이렇게 맥없이 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닦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선희 씨, 왜 혼자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하고 온화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친했던 오랜 친구로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아내를 일찍 여의고 저희 같은 오랜 친구들이 가끔 이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시름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분을 보니 마치 친정 식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저 고개를 저으며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찻잔을 다시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우선 차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여. 무슨 일이든 천천히 말해. 급할 거 없어.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제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더듬더듬 일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퇴직금을 내준 것부터 며느리의 그 한마디, 그리고 방금 은행과장에게서 걸려온 전화까지 제 스스로도 뒤죽박죽이라 느낄 만큼 횡설수설했지만 최 선생님은 계속해서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따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것은 30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그냥 이렇게 다 날아간 걸까요? 최 선생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어리석다고 탓하거나 제 아들을 불효자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진지하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희 씨, 그 3억 원이 본인 퇴직금 계좌에서 집을 판 사람 회사 계좌로 바로 이체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했어요. 그럼 그때 서명했다는 서류. 혹시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땐 그냥 은행 절차라고 해서 서명하고 바로 법무사에게 넘겨줬어요. 최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무언가 중요한 것을 고심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어떤 확신에 찬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희 씨, 아직 서두르지 마세요. 일이 생각만큼 최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장난을 친 거야. 그 우선 변제권 포기 서류는 분명 아주 큰 함정이지.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했어. 그게 뭔데요? 최 선생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자금 흐름이야. 자금 흐름이요? 그래, 돈이 오고 간 흐름. 그 3억 원은 선희 씨 계좌에서 나갔어. 이 거래 기록은 은행에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지. 그 서류에 뭐라고 쓰여 있든 이 집의 실질적인 출자자가 선희 씨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사는 분명히 이 점을 인정할 거야.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그 3억 원을 돌려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솔직히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도 않잖아.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최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해. 그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춰
제 귓가에 조용히 몇 마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주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이 이런 식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최 선생님,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최 선생님은 저를 보며 매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잘 들어. 평생 착하게 살았고 평생 양보하며 살았어. 하지만 착하다는 게 당하고만 살라는 뜻은 아니야. 양보한다는 게 짓바려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 그는 제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딱 한 번만 강해져야 해.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당신 것이었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야. 당신의 돈, 그리고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이야. 존엄. 저는 그 두 글자를 되뇌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을 막고 있던 손뭉치가 풀리고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어려서부터 봐온 아이입니다. 큰 배포는 없지만 소심하고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강남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여관에도 더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예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 근처에 좀 더 깨끗한 단기 임대 원룸을 구했습니다. 거처를 정한 뒤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조카에게였습니다. 그 아이는 심부름센터, 즉 사람들이 말하는 사설탐정사무소를 작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다지 번듯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기댈 곳은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전화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밖에서 빚을 좀 진 것 같은데 은행에서 빌린 2억 원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조카는 듣고 나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사흘은 제 평생 가장 더디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민준이가 사업하다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남들 따라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건 아닐까? 심지어 지은이나 그 친정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1000가지 가능성을 생각했고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아들을 위한 변명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나쁜 길로만 빠지지 않았다면, 솔직하게만 말해준다면 그 돈 이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막아주리라고요. 보십시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저는 이렇게 속절없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를 다 찾았고 메신저로 제 휴대폰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초록색의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조카가 보낸 파일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야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보고서였습니다. 글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거래 내역을 캡처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한 줄 한 줄 훑어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사업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2억 원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전액이 한 증권사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달 동안 그 돈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수 옵션이라는 것을 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돈은 그 계좌에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2달도 채 안 되어 2억 원은 1천만 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금융 용어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남은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벌였고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카가 덧붙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 일은 민준이 형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형에게 계좌를 개설하도록 부추기고 투자를 지도한 증권사 직원이 바로 형수님의 동생인 이지아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지아. 제 머릿속에 그 젊고 싹싹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모님, 문제없어요라며 웃으며 서명을 재촉하던 그 얼굴이요. 조카는 덧붙였습니다. 이지아 씨가 근무하는 그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민준이 형처럼 약간의 여윳돈은 있지만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고위험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민준이 형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여럿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침대가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방에는 불도 켜지 않아 어두컴컴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 하늘처럼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다 날린 것에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없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비록 제 나이에 더 벌 수 있는 돈은 얼마 없겠지만요. 도박을 한 것에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어리석은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마음이 시렸던 것은 그의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였습니다. 제게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처제. 그 세 사람은 마치 한 팀 같았습니다. 이 외로운 늙은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 위해 꾸려진 팀 말입니다. 저는 그를 30년 넘게 키웠습니다. 제 모든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모성에 그를 대신해 짐을 져주고 그를 감싸주려 했던 어리석은 생각들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집집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며 제 눈빛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나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얼음처럼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바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계획 그대로 진행하죠. 제 목소리는 얼어붙은 호수 표면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눈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되찾아야 할 것은 단지 제 집과 제 돈만이 아닙니다. 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결코 짓밟아서는 안 될 마지막 존엄입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우리은행 강남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과 함께 곧장 김 과장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두껍고 묵직해서 닫히자 바깥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전화에서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고 직원이 물 2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전문가 특유의 형식적인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아들에게 사기당한 불쌍한 늙은 어머니로 보였을 겁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겪으신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와 같은 의례적인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낡은 천 가방에서 제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그의 앞에 놓인 번쩍이는 사무용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저는 하소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은행과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최 선생님이 제게 긍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 김민준이가 귀행에 2억 원의 원금과 이자, 연체료를 합쳐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 빚을 졌지요. 맞습니까?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금액은 그 정도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게 아직 모아둔 돈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아들을 대신해서 그 빚을 일시불로 다 갚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곧 부실 채권이 될 뻔한 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을 겁니다. 그의 태도는 즉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저희가 바로 관련 절차를 밟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과장님,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빚을 갚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시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조건은 이 빚을 다 갚은 후에 귀행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 아들 김민준 명의에서 저 박선희의 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건 규정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김민준 씨입니다. 여사님께서 빚을 대신 갚아주신다고 해도 저희 은행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최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은퇴했지만 수십 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쌓인 카리스마는 여전했습니다. 김 과장님, 저희도 은행 규정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규정은 원칙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 김 과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의 송금 확인증 사본과 제 조카가 조사한 이지아와 그 문제의 컨설팅 회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김 과장님, 한번 보시죠. 첫째, 이 아파트의 초기 자금 3억 원은 박선희 여사님께서 본인의 퇴직금으로 지불하신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점은 귀행의 자금 흐름 기록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분이 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출자자입니다. 둘째, 당초 귀행에서 이 2억 원 대출을 심사할 때 근거로 삼았던 서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김민준 씨와 그의 관계인들은 사실과 다른 말로 법률 조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60대 노인을 유도하여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기 혐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박 여사님께서는 이 일을 문제 삼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저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아들을 대신해 빚을 갚아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해주고 은행은 그저 사기당한 고객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이 거래는 은행 입장에서 백해무익합니다. 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과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집어들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실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익과 손실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의 계획이 그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약간의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최 선생님, 말씀하신 바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여전히 김민준 씨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의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저는 본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고 집안 망신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지친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은행에서 이 일을 곤란하게 여겨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제게도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고소해야죠. 제 아들과 그의 처제를 공동 사기 혐의로요. 물론 은행도 대출 심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들어 함께 고소할 겁니다. 제 고객으로서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아주 조용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기자들이 이 이야기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일 것 같군요. 평생을 고생한 늙은 어머니가 친아들에게 평생 모은 퇴직금을 전부 사기당한 이야기.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제 말은 끝났습니다. 사무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이 아니라 경외심이 섞인 새로운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눈앞에 이 조용해 보이는 늙은 부인이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길고 긴 1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법무팀입니까? 저 김 과장입니다. 안건이 하나 있는데 변호사님 좀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좀 특수한 자산 이전건에 관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저를 향해 아까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은행에서 최선을 다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이겼다는 것을. 은행을 나온 후 마음이 잠시 안정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은행 법무팀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푹 쉬면서 다음에 있을 더 힘든 싸움을 위해 기운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다음 싸움이 제가 직접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은 골치 아픈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수십 년간 살았던 구로구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미 월세 계약이 끝났지만 이사할 때 버리기 아까웠던 낡은 물건들을 아래층에 사는 오랜 이웃의 창고에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좀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낡은 신문지와 나프탈렌이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반평생을 함께했던 낡은 향나무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는 아주 무거워서 저와 이웃 아주머니가 힘을 합쳐 겨우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혼자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모두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이미 닳아서 하얗게 바랜 셔츠 몇 벌, 오래 사용했던 돋보기 안경, 그리고 젊었을 때 그가 제게 써준 편지 한 묶음. 그 물건들을 어루만지니 마치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의 성은 김 씨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저와 민준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민준이는 겨우 대학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어서 지금의 민준이를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짙은 남색의 하드커버로 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편지 한 통을 쓰려면 반나절을 고민하던 남편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호기심에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앞 몇 페이지는 글씨가 아주 단정했습니다. 공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물건을 납품했고, 어느 날은 기계가 고장났고, 어느 날은 월급을 받았다는 식의 그 사람처럼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으로 건너뛰어 있었습니다. 글씨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의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짧은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은 마치 낙인처럼 제 눈에 밝혔습니다. 오늘 길에서 멀리서 이 사장을 보았다. 많이 늙고 초라해 보였다. 차마 다가가 인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를 볼 낯이 없다. 30년이 지났지만 이 일은 여전히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짓누른다. 만약 내가 그때 어리석게 남의 말만 믿고 그를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공장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김씨 집안이 그 집에 진 빚은 아마 이 평생 갚지 못할 것이다. 이 사장. 머릿속에서 그 성씨를 열심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의형제처럼 지내던 친한 친구 중에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공장 동료였는데 나중에 독립해서 작은 부품 공장을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두 집안이 한때 아주 가깝게 지냈지만 나중에 무슨 이유에선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도 그 사람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 사이가 오래되면 멀어지는 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즉 그가 유언을 남긴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희, 만약 언젠가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부디 여력이 된다면 이 사장 내 가족을 찾아주게.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게. 우리 김씨 집안이 그들에게 진 은혜와 이 죄책감은 내 평생 가장 큰 한일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감히 상상해 본 적 없는 황당한 생각이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 남편의 성은 김씨. 제 며느리 지은이의 성은 이씨. 지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공장을 운영했지만 나중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저는 미친 듯이 나무 상자 안의 물건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낡은 사진 묶음 사이에서 이미 심하게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두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었을 때의 제 남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썹, 웃는 모습까지 제 며느리 이지은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돈 때문에 일어난 가정불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대해야 할 것은 인간의 탐욕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일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밑바닥에는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30년간의 은연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와 지아,
그 자매가 저와 민준이에게 한 모든 일들이 정말 단지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탐욕의 이면에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더 깊은 원한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빚, 이 계산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박선이 67살, 어머니로 산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이라는 글자와 업이라는 글자는 원래 함께 쓰인다는 것을요. 만약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올해 몇 살이신지 그리고 부모로 살아온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인생이 참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얽힌 실타래를 계속해서 천천히 풀어갈 힘이 제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은행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하기 전에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은이의 동생 지아도 함께 데려오라고 일렀습니다. 전화기 너머 민준이의 목소리는 매우 망설이는 듯했고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희가 오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법원에서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가장 안쪽의 방을 잡았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곳이었죠. 짙은 남색 표지의 낡은 일기장과 누렇게 바른 흑백 사진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후 그들 세 사람이 왔습니다. 얼굴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몹시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안색이 좋지 않았고 눈빛에는 경계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이던 지아의 얼굴에서도 오늘은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낡은 일기장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온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내 남편,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단다. 그 친구의 성은 이 씨였지. 이 씨라는 두 글자를 말했을 때 지은이와 지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두 집안은 아주 가깝게 지냈고 이 사장님은 우리 집에 큰 은혜를 베풀었지. 하지만 나중에 오해 때문에 내 남편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 잘못된 일을. 그는 그 친구의 신뢰를 저버렸단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흑백 사진을 집어들어 그들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이 사장님이셔. 지은아, 지아야. 너희도 아는 분인지 한번 보렴.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직 민준이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이를 보며 나지막하지만 온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바로 내 남편의 일기장에 평생 빚을 졌다고 쓰여있는 그 이 사장님. 맞지? 지은이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저는 낡은 일기장도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남편 사이의 우정과 은원은 이 안에 모두 분명히 쓰여 있다. 내 남편은 너희 집에 사과 한마디를 빚졌고 그 빚을 우리 김씨 집안은 30년 넘게 갚지 못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찻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처음으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의 은원은 부모 세대의 일이다. 아버지가 진 빚을 자식이 갚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식으로 갚는 것은 아니지. 저는 천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카가 준 조사 보고서와 은행 대출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지아야, 저는 들어온 후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젊은 아이를 먼저 보았습니다. 너는 내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 형부를 꿰어냈지. 전문가들도 파산할 수 있는 그런 금융게임에 뛰어들게 해서 2달 만에 2억 원을 날리게 만들었어. 그 과정에서 너는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니? 지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은이를 향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알고 있었지? 너희 자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웠어. 먼저 나를 설득해서 내 퇴직금을 내놓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소위 위임장이라는 것에 서명하게 속였지. 너희의 목적은 단지 이 집만이 아니었어. 내 몸에 남은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려는 거였지. 지은이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테이블 위에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과 옆에 앉은 아내와 처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리둥절함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은이에게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너희가 계획한 거였어? 나까지 너희 계획에 이용당한 거였어? 지은이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지아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꾸민 짓이야. 이렇게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지아도 울음을 터뜨리며 지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처음엔 언니도 동의했잖아. 이건 김씨 집안이 우리 이씨 집안의 진빚이라고 했잖아.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들 자매는 제 앞에서 마치 시장 바닥의 아낙네들처럼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추악한 계산, 그 악독한 마음, 달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던 거짓말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추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행복하고 화목해 보였던 제 가정의 허상이 제 앞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벗겨지고 부서져 내리는 것을요. 마침내 제 아들 김민준이 두 손으로 괴롭게 머리를 감싸주고 짐승과도 같은 낮고 처절한 신음을 내뱉고 나서야 방 안은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추악한 다툼이 마침내 멈추었을 때 방 안에는 민준이의 억눌린 흐느낌과 지은이 자매의 간헐적인 훌쩍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거두어 드렸습니다. 제 동작은 아주 느리고 조용해서 그 정적 속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낡은 천가방에 다시 넣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먼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서 챙긴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일주일 안에 그 돈이 내 아들 통장으로 다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싶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들은 경찰서에 제출될 거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지는 않겠다. 그건 내 아버지와 내 남편의 지난 정을 생각해서 너희 이씨 집안에 남겨주는 마지막 체면이다. 스스로 알아서 잘 처신하거라. 지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길이 막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민준이와 지은이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이미 은행과 이야기를 마쳤다. 내가 그 2억이 넘는 대출금을 갚을 것이고 집의 소유권도 다음 주에 정식으로 내 명의로 이전될 것이다. 민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텅 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를 쫓아내지는 않겠다. 이 말에 두 사람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은 어쨌든 처음에는 내가 동의해서 산 집이고 내 손주도 그 집에 정이 들었다. 그 어린 것이 너희를 따라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너희는 계속 거기서 살아도 좋다. 하지만 거기서 사는 것이지 주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오늘부터 그 집에는 몇 가지 새로운 규칙이 생긴다. 제 말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계약서를 낭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너희 부부는 매달 나에게 5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그 돈은 내가 쓰지 않고 내 손주의 교육비로 모아둘 것이다. 둘째, 민준아, 너는 다시는 주식이나 선물,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에 손대지 마라. 한 달 안에 정당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반드시 내 자신의 두 손으로 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 셋째, 매일 저녁 7시는 우리 집 저녁 식사 시간이다. 모든 가족은 집에 돌아와 함께 식사해야 한다. 식사 시간에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하고 저는 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앞으로 내가 할 것이다. 네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좋. 하지만 반드시 식탁에 앉아 모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지은이의 얼굴에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규칙을 말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이 집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손주 학원비부터 전구 하나를 바꾸는 일까지 반드시 먼저 나에게 물어보고 내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제 말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계속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의 대가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존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쫓아내면 그걸로 끝이지만 남아서 제가 만든 규칙 아래서 살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그들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30이 훌쩍 넘은 그들을 이제야 비로소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저를 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찻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저를 숨막히게 했던 그 방을 나왔습니다. 찻집을 나오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쉰 숨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숨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집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지만 오늘부터 그 폐허 위에 저의 손으로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듯 저만의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남에
이제는 진정으로 제 것이 된 그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밝은 안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집 꼭대기에 있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작은 다락방을 정리해서 제 방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래층 아파트 단지의 작고 꽃이 만발한 정원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 창가에 앉아 새벽빛이 도시 전체를 조금씩 밝히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한 모든 규칙을 지킵니다. 민준이는 정말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 무역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데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일확천금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이 마침내 땅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도 예전처럼 가시 돋친 말을 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말이 줄었고 사람도 많이 과묵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제가 만든 반찬을 천천히 다 먹습니다. 가끔 그가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입을 열려다 마는 것을 보지만 저는 그저 웃어 보일 뿐 더 묻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주 묘합니다. 예전처럼 거짓된 열정도 없고 나중처럼 차가운 증오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익숙한 이방인들 같습니다. 정중하고 거리가 있지만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긴장감이 넘치지는 않지만 따뜻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한번 부서진 것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치 거울처럼 다시 붙인다 해도 그 위의 균열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어떻게 부서졌는지를 영원히 상기시켜 줄 테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느리지만요. 지난 일요일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몸이 좋지 않아 아래층에 내려가 식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준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제 작은 다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은 푹 퍼져 있었고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짭짤한 달걀 노른자 몇 알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죽을 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그냥 한번 끓여봤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죽 그릇을 들어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죽의 온기가 제 손을 따뜻하게 했고 제 눈가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진심 어린 참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죽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다 먹었을 뿐입니다. 맛은 사실 별로였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먹었던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저 박선희 올해 68입니다. 지난 1년여의 풍파를 돌이켜보면 마치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종종 제 작은 다락방에 앉아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아마 3가지 정도가 아닐까 하고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저처럼 자식을 자신의 온 세상으로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주 소중하기에 너무 값싸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퇴로를, 존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야 할 마땅한 온유함입니다. 또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이미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가정은 돈과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안부 한마디, 함께 앉아 제대로 먹는 저녁 한 끼가 호화로운 저택보다 더 귀중합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지 마십시오. 어떤 빚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급하고 바쁘고 조금은 냉담한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성은 정말 복잡합니다. 절대적인 선인도 절대적인 악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나약하고 탐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후에 되돌아볼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후에 진심으로 만회하려는 성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집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집은 비록 균열이 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 앉아 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기를 원하는 곳일 겁니다. 상처를 입은 후에 아주 작은 온기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일 겁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혼자 제 작은 다락방에 앉아 차를 우리고 창밖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민준이가 손주를 데리고 올라와 잠시 함께 앉아 있다 가기도 합니다. 손주는 제 무릎에 엎드려 묻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서 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해줍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보이잖니. 저는 그 부자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제 마음이 아주 평온하다는 것만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진정으로 저 자신에게 속한 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아래층에 호화롭고 웅장한 거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조용히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작은 다락방 안에 있습니다. 박선희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선희 어머님의 마지막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분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제가 직접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감동이나 생각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이 생각하는 마찬가지로 감동받을 만한 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하셔서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인생 채널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당신이 세월을 걸어가며 내면의 안정과 온유함을 되찾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